안녕하십니까. 저는 이번 집담회의 사회를 맡게 된 서울특별시 도시재생지원센터 주택사업단의 고은미 주임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집담회 자리는 제도적으로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단독, 다가구, 다세대 주택 등 저층 노후주택의 집수리 시공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고자 서울특별시 도시재생지원센터와 사단법인 한국패시브건축협회가 함께 마련하였습니다. 주거정비, 그러니까 주택 공급이나 주택 관리 패러다임은 대량 공급 위주에서 관리로 분명히 이제 바뀌고 있습니다. 이 추세는 꺾이지 않을 것 같고요. 뭐 아파트가 이미 절반이 넘어섰지만 여전히 저층 주거지가 상당한 분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어느 순간 뭐 단기간에 다른 걸로 대체하기가 이제 어려운 상황이고요. 그 안에 20년 이상 저층 노후주택이 여전히 절반 가까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 노후주택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한계들이 있습니다. 신축 아파트 대비해서는 아주 현저하게 거의 뭐 5분의 1, 6분의 1 정도로 성능이 떨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주변 환경, 미관, 뭐 여러 가지 편의성 면에서도 열악한 환경에 있고, 이게 주거의 양극화 또는 저층 주거지에 오히려 저소득층 취약계층이 남고 어느 정도 여력이 있으면 아파트로 이동하려고 하는 그런 개발에 대한 욕구, 이런 것들을 해소하기가 어려운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층 주거지의 주거환경, 주택의 품질을 개선하는 것은 우리 도시계획 차원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미션입니다. 노후주택 성능 개선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지금까지 경험적으로 이제 확인되는 문제가 공사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거죠. 신축이나 뭐 공동주택이나 이런 경우는 이미 충분히 사회 시스템이 갖춰져 있고 기준들이 만들어져 있지만, 특히 오래된 노후주택은 애초에 지을 때부터 기준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그 중간에 어떤 스토리를 갖고 있는지, 어떤 과정에서 이게 변화를 거쳤는지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그 시공업체들도 대부분 소규모 면허가 없는 업체들이 동네 집수리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이 시공업체들에 대한 역량, 또 어떤 사후관리, 분쟁관리 이런 시스템 자체가 없다는 것이고요. 그러다 보니 당연히 부실시공이나 하자 또는 공사 과정에서 이러저러한 분쟁들이 해결이 이제 쉽지 않은 그런 상황들에 놓여 있습니다. 저희 주택사업단이 올해 주택성능 진단 시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가구 수를 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한 30가구 대상으로 실제로 끝까지 진행이 될 가구는 뭐 20가구가 안 될 것 같은데요. 진단에서부터 또 합리적인 공사 계획, 그다음에 공사 업체를 관리하고 시공 과정을 감리하고 사후 성능의 변화를 테스트를 해서 집이 어떤 상태에서 어떤 과정을 거쳐서 시공이 되면 성능이 어떻게 개선된다는 거를 이제 분석을 하기 위한 겁니다. 여러 가지 뭐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집수리를 하는 전 과정에 대해서 모니터링 하면서 그 프로세스를 개선하는 거, 그 다음에 행정 또는 공공이 이 집수리 관련돼서 지원하거나 어떤 데이터를 축적하는 데 있어서 그 과정에 필요한 내용들을 다 모니터링하고 어떤 데이터를 축적할 건지를 쭉 시뮬레이션 해보면서 개선안을 만드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뭐 시방서도 준비를 하고 있긴 하지만 뭐 단열, 창호 이렇게 빈도수가 높은 공사에 대해서 아주 기초적인 내용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체크리스트나 이런 그 데이터를 축적하기 위한 작업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시범사업 진행 과정에서도 동일한 문제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저희가 어떤 내용을 계획하고 제안을 하더라도 실제로 현장에서 작동되지 않는 사례가 종종 나오고 있습니다. 애초에 계획된 자재를 쓰지 않는다든지, 그 자재에 걸맞는 시공 방법을 선택하지 않는다든지, 또는 중간에 어떤 건축주하고의 뭐 소통 과정에서 애초에 계획된 내용대로가 아니라 계획 자체가, 공사 자체가 변경되는 상황들이 있는데, 이런 과정을 지금 현재의 어떤 제도, 기준, 또 어떤 가이드라인 가지고 이게 전체를 관리하고 뭐 어느 한 방향으로 유도하는 게 만만치가 않은 현실인 거를 저희가 시범 사업을 통해서도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집담회의 목적은, 그러니까 이런 현장의 문제들,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까지 경험을 통해서 또는 어떤 정책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좀 드러났던 상황들을 확인하고 어떤 식으로 이런 저층 주거지 소규모 주택, 노후주택의 전반적인 품질 향상과 그러니까 성능 개선과 품질 관리 또 이후에 이거를 지원하는 데 있어서 정책과 제도의 변화를 어떻게 끌어낼 것인가라는 이제 그 고민을 같이 모으기 위한 차원입니다. 어쨌든 노후 건축물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많이 증가되고 있고, 그에 따라서 이제 우리가 보통 리모델링이라고 부르는 이제 사업 행위의 시장 자체도 굉장히 커지고 있어요. 17년부터 19년까지 어쨌든 아파트는 계속 지어주고 있습니다만, 방금 전에 그 단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저층 노후 주거의 비율은 굉장히 큽니다, 아직까지. 그렇다고 뭐 그걸 다 허물고 아파트를 짓자고 하는 것도 사실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고요. 그래서 그 시장을 좀 고쳐서 쓰겠다라고 하는 시장도, 리모델링 시장도 가파르게 커지고 있는 입장인데, 거기에 따라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제 피해 구제 신청도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이것도 물론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공급자와 그러니까 소비자의 입장이 서로 달라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다른 시장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요구한 바와 혹은 실행된 바가 서로 이제 만족하지 못하는, 그러니까 공급자도 사실은 뭐 이게 뭐 말은 그렇긴 합니다만 어쨌든 해봐야 남지 않는 장사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 뭐 속된 말로 그러니까 욕은 욕대로 먹고 있고, 또 이 어쨌든 건축주도 그렇게 크게 만족하지 못하고 있고, 그래서 약간 좀 괴리가 있는 시장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것도 좀 그러니까 점차적으로 우리가 가이드라고 시공 가이드 얘기 나온 것도 결국 이런 거를 좀 탈피해보고자 하는 건데요. 일단 공급자 입장에서 일단 보자면 우리나라 그 건설의 역사가 그러니까 대형 건설 위주로 했기 때문에 이른바 종합건설 면허를 제외하고 다 단종 면허예요. 단종이라 하는 건 뭐 방수나 뭐 용접이나 그러니까 소규모 건설업이라는 개념 자체가 우리나라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은 굉장히 성심을 다해서 일을 했는데 그러니까 자기를 부르는 어떤 그러니까 어떤 사회에서 본인을 부를 때는 무자격자라는 이름으로 부르고 있거든요. 근데 어쨌거나 이런 집수리 리모델링 시장이 그러니까 어떻게 시공되는 게 옳은가라고 하는 게 부재한 시장이기도 한데, 거꾸로 반대로 어떻게 시공되는 게 옳은가라는 걸 정의하기도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시공 가이드랑 혹은 뭐 설계 가이드의 필요성을 예전부터 느끼긴 했습니다만, 이게 이제 연구와 어떻게 보면 실무의 중간 단계의 일이기도 하고 너무나 복잡 다양한 유형을 갖고 있는 거기도 하고 해서 사실상 필요했지만 쉽게 만들어지지 좀 어려운 분야였어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는 또 이 재료의, 그러니까 소재의 시장부터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재라는 게 어떤 정량적 성능 표시를 하지 않고 팔리고 있거든요. 소규모 건축물 시장이란 게. 그러니까 결국 건축이라는 게 자재의 조합인데, 자재 자체가 불투명하니까 결과물도 좀 불투명해질 수밖에 없는, 이제 이게 애당초 설계 단계부터, 그러니까 그 집의 최초 설계 단계부터 잘못되어 있는 것들이 너무나 많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설계하자라고 하는 개념이 아직도 좀 희박한 국가이기도 해서요. 결과에 대한 책임을 그 시공하시는 분이 그러니까 고스란히 다 가져갈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좀 불합리함도 갖고 있습니다. 건전한 설계부터 시작하는 시장으로 바꾸기도 굉장히 어렵고요. 그 다음 이제 시공 분야인데요. 시공 분야는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뭐 특정한 기준이나 가이드가 사실 없습니다. 공통적인 가이드가 반드시 필요하긴 해요. 지역 기반의 시장이 돼야만 하고, 그러려면 그러니까 지역 전문가가 생겨야 하고, 그러려면 이제 지역 기반의 교육과 실행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저희 협회가 건설기술연구원하고 작년에 만든 문서가 하나 있어요. 그렇게 양이 많은 문서는 아닌데요. 저희 협회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이제 무료로 다운받을 수 있는데, 이거는 그러니까 하자에 대한 원인과 대책을 위주로 만들어진 문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목차는 지붕, 그리고 외벽, 창문, 발코니, 그리고 설비 순으로
그러니까 아주 빈번하게 일어나는 하자, 그리고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좀 개선 가능한 하자, 뭐 그런 것들을 위주로 문서를 만들었고요. 그러니까 하자의 결과와, 그러니까 하자가 나타난 결과와 그 하자가 어떤 물리적 이유로 발생하게 했는지, 그리고 그것을 피하기 위한 방법이 무엇인지를 한 페이지의 일련의 프로세스로 쭉 정리를 한 문서예요. 현장에 계신 분들을 위해서 좀 최대한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되도록 쉽게 참고할 수 있는 이런 지침 같은 것들을 만드시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의 발제는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건설 기술 역사를 보통 한 최대 70년도, 그리고 짧게 보면 50년 이내로 지금 보고 있는데요. 사실 지금까지는 신축과 대량 공급 중심으로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최근 들어 여러 가지 패러다임이 바뀌면서 소규모 주택에 대한 중요성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에너지 관점에서도 분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안타깝게도 지금까지 제도와 정책은 이런 대량 공급과 에너지 다소비형 건물 중심의 체제였고요. 시스템이었습니다. 이런 관계로 소규모 주택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설계부터 시공, 특히 유지관리 측면에서는 이 관리 시스템 자체가 제도와 정책 부분에 있어서 상당 부분 사각지대에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이런 이유로 아주 고질적인 하자죠. 단열이나 결로, 곰팡이, 방수, 이런 고질적인 하자가 사실은 소규모 건축물에서 더 다반사로 일어날 수밖에 없었지 않았나 싶습니다. 특히 최근 이제 노후 주택, 노후 소규모 건축물의 이제 취약계층, 저소득층, 이 문제가 이제 결합되면서 굉장히 이제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고 또 반드시 해결해야 될 숙제인데요. 이 경우에 노후화 주택에 있어서의 상황은 더 심각한 상황입니다. 아마 뒤에 또 발제가 될 거라고 예상이 되고요. 이렇게 지속적으로 노후화가 심각하게 되고 특히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이런 소규모 건축물 같은 경우를 그대로 방치했을 경우에 이건 결국 사회적 국가적 비용으로 바로 아마 잡힐 거라고 생각합니다. 안타깝게도 이런 소규모 건축물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이나 국가적 비용에 대해서는 통계적으로 또한 사각지대에 있습니다. 통계적으로 잡히지가 않습니다. 해서 지금 이 순간 이후에는 사실은 소규모 건축물, 특히 노후 건축물이나 주택에 대한 그 에너지 효율화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그 체계적인 연구나 아마 실천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고요. 그렇게 해야만 현재 우리 국가가 당면하고 있는 온실가스 감축도 실효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큰 축으로 노후 건축물의 현재 그린 리모델링 정책 현황을 좀 살펴보면 현재 국토부의 그린 뉴딜 정책은 일반 리모델링에 비해서 30% 정도 에너지 효율 개선을 갖다 타깃으로 하고 있고, 어떻게 보면 오화 개념인데요. 최근 약간의 어떤 지원 인센티브 혹은 공공 관점에서 추진되고 있는 수준은 신축 수준의 에너지와 설계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는 쪽으로 현재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 노후주택에 대한 그린 리모델링은 일단 건물의 용도, 노후화 정도, 그리고 실제로 투입 비용, 이 세 가지 축을 가지고 어떻게 각각의 단계별 또 수요 맞춤별 목표를 설정할 것이냐에 대한 구분이 먼저 현재 수립이 좀 돼야 될 것 같고요. 실제로 이건 비용하고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비용과 에너지 효율 개선에 대한 공인된 프로그램도 아마 지금 시급히 정립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덧붙여서 가장 중요한 게 결국 시공 가이드라인입니다. 그러니까 설계부터 감리, 시공, 그리고 여기에 덧붙여 유지관리까지 만약에 소규모 건축물에 대해서 이번에 가이드북이 체계적으로 나온다라면 그 파급 효과는 굉장히 클 것이라 생각되고요. 아마 이런 과정을 거쳐서 현재 추진되고 있는 여러 가지 정부 정책 제도가 종합 정비될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먼저 단열 보강 부분에 대한 의견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외단열이 당연히 내단열에 비해서 시공 품질을 높일 수 있는 우수한 공법이고 그에 따른 하자 가능성도 굉장히 줄어들 수 있는 좋은 이제 시공 방법임을 알고 있음에도
사실상 현장에는 그 공법을 채택하기는 어려운 현장이 반드시 존재를 하거든요. 외벽 부분에 내단열 시공의 주의점, 그리고 현장에서 이렇게 시공을 할 수밖에 없는 사유를 좀 중점적으로 말씀을 이제 추가가 된다면, 이제 가이드를 접하시는 시공의 이제 영세 인테리어 업자들이 현장에서 이제 내단열 시공하는데 조금이라도 이해를 도울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네, 두 번째 의견은 창호 철거 가이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사업 같은 경우에는 2014년부터 창호 비철광식 공법을 채택을 해서 시범 사업을 실시하였고, 현재 모든 현장에서 비철거식 공법을 도입하여서 창호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시공 완성도나 마감으로 인한 하자 가능성을 이제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기존 창틀을 깨끗이 철거를 하고 이제 신규 창호를 이제 넣어야 되는 게 필요함에도 이제 채택이 어려운 현장이 또 여기서도 존재를 하게 됐습니다. 철거 시의 주의점 또는 그에 따라서 발생 가능한 하자 요인 등을 조금 가이드에 좀 더 설명을 추가해 주신다고 하면 좀 더 현장에서 이제 채택하고 내용을 듣기가 좀 더 수월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네, 세 번째 의견은 창호기밀 보안제에 대한 설명이 일부 있더라고요. 기능이 좋은 자재들도 일반인들에게는 좀 생소할 수 있기 때문에 사용성이라던가 디자인 등에 보다 좀 개선이 된다라고 하면 리모델링 시에 이제 가구주 또는 이제 건축주의 선택 폭이 좀 넓어지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좀 하게 되고요. 마지막으로는 단열재를 선택하기 위해서 성능이 우수한 단열재를 이제 채택하기 위한 가이드가 필요하다는 좀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전문가들이나 이 내용을 좀 더 접하고 계시는 분들은 건축물의 에너지 전략 설계 기준에서 제시하는 단열재의 종류 또는 등급에 따라서도 그 성능을 다 달리한다라는 그런 내용을 충분히 인지를 하고 계시지만, 현장에서 자재를 직접 사서 쓰는 사람들은 그거에 대한 이해가 좀 부족하다는 게 제가 현장에서 느낀 느낌이었고요. 그래서 영세 인테리어 업자들, 그런 이게 소규모 집수리 사업자에게는 시공법도 시공법이지만 이제 올바른 단열재를 선택하는 그런 자재 검수 가이드도 사실 같이 제공이 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올바른 자재 선택법이나 이제 시공법이 충분히 이제 결합이 되어야 말씀하시는 하자를 좀 더 줄일 수 있는 우수한 리모델링 효과를 좀 기대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공사 현장들을 좀 다니면서 봤을 때 현장에 계신 분들이 기술력이 떨어지거나 처음부터 공사를 잘못해야지라고 생각을 하고 공사를 진행하는 케이스들은 거의 못 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좋은 결과물들이 나오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는 저는 가이드라인의 문제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큰 현장이나 좀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현장들은 대부분의 감리라든지 점검을 할 수 있는 이런 절차들이 존재하는데, 소규모 주택 한 2~3천만 원짜리의 실질적인 인테리어 노후주택 개선 사업을 하는 이런 현장에서는 실질적으로 감리를 붙여서 감리를 할 수 있는 비용과 여건들이 마련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제안하고 싶은 거는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좀 시공을 하시는 분이나 실질적으로 이 서비스를 받으시는 가구주분들, 공사를 의뢰하신 분들이 그 점검표를 가지고 기본적인 사항이라도 좀 점검을 할 수 있으면 보다 품질 높은 결과물들을 좀 가져올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노후주택을 시공함에 있어서 기준이 되는 몇 가지 표준 시방을 좀 공개하는 것이 좀 맞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 시방에 따른 자재, 그리고 아까 앞전에서도 나왔지만 자재를 바라보는 현장의 상황들은 굉장히 다릅니다. 똑같은 자재를 놓고도 판단하시는 분에 따라서 이 자재가 맞다, 틀리다 라고 판단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거를 해결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거는 이 제품을 만든 회사에서 나오는 시험 성적서를 기준으로 자재의 기준을 좀 정해 놓으면
최소한 어떤 현장에서 시공이 이루어졌을 때 이 자재가 맞느냐 틀리냐라는 부분들을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역 안에서 그 지역의 업체가 활동을 하면서 꾸준히 그 집을 5년, 10년씩 관리할 수 있다라고 하면 보다 안정적으로 그 집이 계속 유지가 될 수 있고 노후된 주택이라 할지라도 그 집의 공사 내력을 알고 있는 이런 공사 시공업체분들이 그 지역 안에 계속 안정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으면 지금에 있는 노후주택들을 무조건 부시고 새로 짓는 것보다는 좀 더 저렴한 비용으로 다양한 효과들을 좀 가져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조금 정리를 해보면 표준 시방을 좀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고 거기에 따른 자재들의 기준을 좀 설정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업체들이 다양하게 좀 참여를 할 수 있게끔 교육을 통해서 좀 참여의 기회를 넓혀 주셨으면 좋겠고 이런 업체들이 지역 안에서 인증을 받고 그 업체들이 좀 오랫동안 안정적으로 좀 사업을 좀 영위할 수 있게끔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선은 그 시공 가이드가 현장에 적용되기는 지금 현재 상황으로서는 상당히 좀 어렵다고 판단되는 이유가 이게 간단한 설명을 좀 드리자면 지금 뭐 대부분들이 웜루프에 대해서 아시겠지만 웜루프를 좀 비교해서 말씀드리자면 그게 10년 전에 제가 처음에 웜루프 자재도 판매를 하고 시공했을 때는 주변 분들이 다 처음 보던 공법이다 보니까 적용이 전혀 안 되고 있고 설득을 해도 잘 힘들었다가 지금 한 10년이 지난 후부터는 오히려 이거는 기본적으로 하고 있는 거로 건축주 분들도 인지하고 계시고 시공하신 분들도 이거는 이제 꼭 필수처럼 해야 되는 것처럼 자리 잡은 걸 기준으로 좀 비유를 하자면 시공 가이드가 아무리 좋고 누구나 봐서 쉽게 알 수 있다 하더라도 그거를 현장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께서도 뭐 교육과 이런 거에 이루어져야 지는 거와 병행해서 소비자분들도 같이 아셔야 서로 같이 이게 눈높이가 맞아야 적용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대로 비용을 지불을 하고 하시려고 하시는 40대 중후반 분들은 대화도 통하고 다 되시는데 그렇지 않은 분들 중에서는 관심이 있으셔서 오셨다가 금액을 들으시면 절반은 약간 사기꾼 취급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이 앞에 2천만 원 한다는데 너네는 왜 뭐 3배가 넘는 금액이냐부터 말이 많이 나와서 동네에서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저를 되게 그 사기꾼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요. 그리고 저희 작업자분들도 그게 생각보다 되게 어렵다고 생각되는 게 저희 작업하시는 분들도 지금은 다 괜찮지만 제가 이제 교육을 받고 인지를 해서 저희 작업자들에게 지시를 해도 저희 작업하시는 분들 초창기에는 약간 말씀이 많으셨거든요. 내가 그동안 뭐 20년, 30년 해왔는데 이거 할 필요 없다. 이거 어디서 배웠는지 모르지만 우리나라 기후에 안 맞는다. 여기 건물에 이거는 안 맞는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존중하면서 설득을 해야 되니까 그것도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고 그 작은 것만 봐도 그런데 이 전체 수많은 상황과 모든 걸 다른 부분에서 모든 업체하고 이 시공 가이드 하나 가지고서 하는 거는 좀 더 실질적으로 많은 방법과 뭐 장치들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이상입니다. 단열재 같은 경우에는 네모판으로 이루어져 있지 않습니까? 쉽게는. 그러면 생산을 할 때 판 쪽 앞부분이랑 판 측면에 이게 몇 등급 단열재다 이렇게 프린팅이 되는 자재가 있어요. 그런 자재인 경우에는 아마 현장에서 확인이 가능하실 것 같고요. 그리고
창호 같은 경우에도 성능이 좋은 효율 등급 창호를 만약에 쓰신다 하시면 생산 시에 몇 등급 창호다라는 거를 창호에 스티커처럼 효율 등급 표시처럼 이제 표식처럼 붙어서 나오기 때문에 건축주분들이 계약을 하실 때 뭐 금액적인 거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것도 참고를 하셔야 되겠지만 많이 미팅을 하시고 대화를 하셔서 저런 거에서는 의문이나 의심 가지 않을 것 같은 분들과 계약을 하시는 게 정확하게 모델명을 받아라. 브랜드 및 모델명을 받는 거. 그리고 건축비에 대해서 너무 터무니없이 깎게 되면 결국은 좋은 자재를 쓸 수가 없다. KS 건축자재를 기본으로 꼭 써주세요. 이 한마디를 명문화시킨다라면 나중에 전혀 엉뚱한 자재가 들어왔을 때 생기는 하자라든지 불만이나 이런 것들이 좀 해소되지 않을까 싶네요. 정책이라는 건 예산이 들어가야 되고 예산이 들어가면 업데이트가 될 수 없어요. 매년 예산을 줄 만큼 우리나라가 풍족한 국가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건 민간 차원에서 해결할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업데이트는 계속 협회에서 할 거고요. 그럼 업데이트에 대한 자본은 어떻게 만들 것이냐? 민간 스스로 만들어야죠. 아마 소규모 주택이나 특히 소규모 건물 같은 경우에는 상당 부분 직접 해당되지는 않을 텐데요. 만약에 일정 층 이상 해당되는 건물 같은 경우에는 현재 관련 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화재 확산 방지 기준을 준하거나 아니면 대부분 현재 등급상 준불연 성능에 해당하는 단열재를 사용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그리고 아마 현재 이 관련된 기준은 우리나라의 기준이 전 세계에서 그렇게 낮은 수준이 아니라 오히려 굉장히 강한, 굉장히 높은 정도의 수준입니다. 그래서 아마 그 이상의 더 강화는 좀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되고요. 바꿔 말씀드리면 소규모 건축물 저희가 오늘 이제 주제로 하고 있는 주택이나 특히 단독주택이나 저층 규모의 아마 이런 소규모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이상 강화 정책은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가 철거가 어려운 현장에 비철건식 공법을 도입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두 가지 방법을 그 시공업체들이 이제 현장의 상황에 따라서 이제 선택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가이드는 두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철거가 어려운 현장이 조금 더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비철거 방법이 사실상 좀 더 용이해지는 거죠, 현장에서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비철거 방식이 조금 더 철거 방식보다는 좀 채택률이 더 높은 건데, 사실상 코킹과 더불어서 그 사이를 저희는 다 이제 그 폼 사춤이라고 하죠. 이제 폼으로 다 채워서 어쨌든 밀실하게 마감을 한다라는 전제로 이제 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좀 하자의 요인을 좀 최소화하도록 가이드는 두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창틀과 벽지 사이를 대부분 코킹 마감을 합니다. 이게 시공성도 굉장히 좋고요. 값도 쌉니다. 그런데 사실 그 이전에 우수에 대해서는 물 끊기 구조에 대한 설계와 시공이 전제돼야 되거든요. 특히 소규모 주택 같은 경우에 더욱 심한데요. 아마 이런 부분들이 조금 빠진 상태에서 된 사례가 아닌가 싶고요. 또 하나가 결국 이제 크랙입니다. 미세한 구조체 사이에 균열이 있고 그 균열 틈새로 치고 들어오는 이 우수에 대한 침입은 막을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점검을 하실 수밖에 없지 않나 싶네요. 오늘 올리신 사실 핵심이 그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소규모 시장이 제가 느끼기에는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좀 더 건전하고 양심적으로 사업하시는 분이 사업을 접는 시장, 그러니까 돈을 벌지 못하는 시장 같아 보여요. 그게 사실이고, 그러니까 속된 말로 빼먹어야 돈을 버는 시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저는 결국 시스템이라고 하는 건 양심을 지키는 엔지니어가 먹고 살 수 있는 세상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물어보신 비용이 올라가면 선택받지 못하고 근데 자기는 더 낮출
자신이 없는 거죠. 기술이 없어서가 아니라 양심적으로. 근데 그러면 그런 조금이라도 높은 공사비를 선택해주는 건축주가 있는가? 자본주의에선 불가능하죠. 자본주의는 시장 논리에 의해서 싼 사람을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희망적인 건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늘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점차적으로. 저 몇 년 전만 해도 저는 이런 집담, 이런 주제의 집담회는 상상도 못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다음 세대를 위해서라도 느리지만 확실히 그리고 천천히라도 제대로 좀 시장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가이드라인, 그러니까 최저의 기준 그런 것들을 만들려고 어쨌든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소규모 주택, 노후주택 집수리 대량은 정책적으로도 뭐 에너지의 절감, 탄소의 절감, 뭐 그다음에 주거복지, 위생 여러 가지 뭐 정책적인 효과도 있지만 사실은 로컬 지역의 생태계입니다. 그래서 지역의 소상공인, 지역의 주민 또 같이 지역 안에 존재하는 이제 여러 그 네트워크 중에 이제 한 주체들이고 서로가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존재가 돼야 되고 그 과정이 우리의 삶을 조금 더 풍족하게 하고 로컬이 조금 더 정상적인 시장 또 서로 간에 좀 어떤 그 연대하는 그런 관계로서 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이제 되는 뭐 그 어떤 그 출발 같고요.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그러니까 지금 최정만 한국 패시브 건축협회 회장님, 그다음에 강재식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연구원님, 한예심 한국에너지재단 팀장님, 황신욱 한국주택에너지진단사 협회 사무국장님, 신기명 하우스에버 대표님 포함해서 저희 이제 그 서울시 도시재생지원센터 주택사업단이 이제 서울의 중앙집수리지원센터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런 좀 그 주택의 품질이 우리 주민들의 삶, 또 지역의 어떤 그 주거 환경을 만드는 데 있어서 같이 좀 그 작업을 해갈 공동의 협업 주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자리가 그런 네트워크의 출발로서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뭐 얘기에 결론을 내지는 못했지만 적어도 이 자리가 이런 좀 가이드를 같이 만들고 실제로 현장에서 작동할 수 있고 현장에서 수용될 수 있는 그런 가이드를 만드는 작업에 좀 함께 하시리라는 믿음을 가지고 오늘 토론을 마치도록 하고요. 아마 그 안내사항들이 좀 있을 것 같아서 일단 마이크를 다시 고은미 사회자께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제 노후주택 시공가이드 도입을 위한 전문가 집담회를 마치겠습니다. 참석해주신 발표자와 토론자, 끝까지 시청해주신 참여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